10년만 지나보세요. 그때 내가 재산 분할 좀 더 신경 써서 1,000만 원만 더 받아올 걸이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네? 나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엄마다. 인정. 예, 엄마 미안. 네. 엄마와 나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엄마는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보통 다른 사람은 당연히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데 엄마가 다른 생각을 하면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아 엄마는 하면서 이제 나간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일차원적 사람, 나랑 분리될 수 없는 사람. 사실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태어날 때 과연 진짜 심리적인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가? 라는 질문에 뭐 대상관계 이론자들 이런 분들은 없다. 태어날 때는 그냥 아이와 엄마가 세트로 태어나는 거지 사실은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아이조차는 어느 순간이 될 때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엄마와 아이는 태생적으로 사실은 한 몸이었다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엄마조차 내 생각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서럽고 화가 나고 인정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사건 보면 막 50이 되고 60이 되는데도 80인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막 엄마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막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연구에 들어가 보면 엄마만큼은 내 얘기를 받아줬던 거야. 사회가 나를 터부시하고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받아줬어도 마지막까지 나를 그래도 받아줬던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계속 그게 습관화가 돼서 엄마만큼은 내 얘기를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면 엄청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와 우리 인간의 관계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복잡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일차원적인 얘기하신 대로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풀지 못한 어떤 상처에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하셨을 때 우리 집안의 어떤 그 양육의 분위기가 내가 그 분노를 학습했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 화를 일종의 질병으로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이런 걸 일종의 질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0%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폭발 장애를 일으키기 직전에 변화를 자기가 알았대요. 뭔가 이제 저릿한 느낌도 들면서 기분이 싸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건 우리가 못 느껴요. 내가 지금 뭔가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못 느껴서 어떤 실험들이 있냐면 화면에다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자연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우리 뇌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서운 장면들을 중간중간 섞어놔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냥 싸해지는 걸 느껴요. 내 대뇌는 인식을 못했는데 편도체는 본 거예요. 이상한 부조리를. 그때 싸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편도체가 먼저 흥분을 하면 최신의 어떤 뇌 신경과학계의 연구는 어떻게 되냐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심장이 먼저 뜁니다. 화가 나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심장이 먼저 뛰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 환불하러 갔고 저 사람이 환불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화가 나는 거구나 라고 내부 감각 신호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인식했을 때 편도체가 나의 모든 걸 하이제킹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개입해서 시간을 더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쏙 들어가지 않고 빠지고 흔히 어른들 말이 맞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꼰대라는데 그 상황에서 잠깐 피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네. 뭐 이런 말들 뭐 15분 산책을 해라. 그것만 해도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15분 뒤에 들어와갖고 으악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바꿔야겠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교수님과 상담을 그렇게 분노를 막 푼다고 해서 분노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내가 건강하게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숨겨진 얘기를 정말 안전한 곳에서 풀어놓던가 뭐 이런 식의 건강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상담, 약물치료 다 좋죠.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이 분노 지수가 화를 내는 지수가 높아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대한민국 요즘 완전히 그냥 화가 나 있다. 화가 난 대한민국.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근데 아까 뭐 과거의 뭐 상처와 현재 스트레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본 거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늘 뻔한 그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취직이 되지 않는 것, 경제 양극화 문제, 집을 살 수 없는 어떤 현실, 사교육의
너무 과도한 지출 이런 걸로 현대인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면 좀 말 한마디라고도 좀 편안하게 나오는데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그냥 누구만 걸려봐라. 그냥 누구만 딱 걸리면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현실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연한 거 맞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화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떠나서 부당하다고 인식하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면 다르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좀 절망이거나 아니면 디프레션이 깊이 오거나 이런 사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 SNS와 초연결 사회예요.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 침체 상황이 되었다. 모두가 어렵다. 모두 다 최신 핸드폰도 없고 모두 차도 경차 4대 등 한 대는 이런 차죠. 뭐 이렇게 사는 사회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막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봐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나 말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의 상황들도 똑같이 봐요. 지금 공감도 가고 맞는 말인데 예전에 우리가 전후에 힘들던 시대에 살던 분들에 비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사는 거야. 또 하나는 외국에 지금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아와 이런 상황에 사는 분들에 비하면 행복한 거야. 그렇지 많지만 우리 뇌가 느끼는 행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은 뭐냐면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럼 너는 너무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세상에 나와보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보다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나보고 열심히 안 한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정의거든요. 아, 준 만큼 일하는 게 정의롭지라고 이런 인식을 갖고 나왔는데 야근을 해야 되고 부장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사회잖아요. 사회가 잘못됐는지 인식이 잘못됐는지 교육이 잘못됐는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네? 나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그만큼 챙겨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교육을 분수를 지키게 교육을 했었어야 됐나.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유럽의 장원제도 그 농노들이 분노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진단을 할 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혹은 젊은이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때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가 부당하게 행동해. 해결은 사회 전체에서 같이 해야겠지만 진단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받아야 될 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는 애 낳는 거 보니까 너무 별로더라. 우리 부모님 삶을 보니까 별로더라 해서 자, 애기 낳지 않고 우리 연애만 하자. 혹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둘이 사자라고 하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낳고 싶었어. 사실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근데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나도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 느껴지는 박탈감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젊은이들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거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주 부당한 행동, 부당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박탈됐다고 느끼겠죠.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를 외부 조건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부당하다는 인식은 너무 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노는 쌓인 거고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요? 부모님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정부한테 화를 내나? 근데 만약에 정말 대공황이 온 상황이야. 침체야.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나서 온 침체야. 그럼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 화는 쌓여있고 그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엄한 사람들한테 나를 안전하게 하는 대상한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딱 든 생각이 베이비붐 세대 50년대 그 시절에는 나만 단칸방 사는 게 아니고 다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때는 나만 뭐 좋은 음식 못 먹는 게 아니고 구황작물 먹는 게 아니고 다 고구마 감자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단칸방에서 이렇게 죽도록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월세 내고 단칸방에 사는데 저 친구는 엄마 아빠가 뭐 해줘가지고 저런 집에 사네?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에 대한 감정이 들면서 그럼 이게 누구 탓인가? 다 똑같이 살던 예전에는 오히려 상대적 행복 지수가 오히려 더 높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양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나온다. 이것도 뭐 맞지만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고생은 나까지만 할 테니까 교육 잘 받아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의 희생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음상적으로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부모님이 잃었던 것만큼 못 살 거고 심지어 나는 내 자녀한테 그만큼을 주는 건 넘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자신조차 없는. 왜냐면 남들 스탠다드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럼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 깜짝 놀라서 못 보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거는 그러니까 단 한 해 동아줄이 있었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고생할 게 혹은 좋은 건 아니지만 첫째가 내가 고생할 게 내 동생들 내가 대학 보낼 거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좀 화를 낸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행동을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당하게 화가 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사안은 뭐 신문이나 뭐 뉴스나 기사에는 가끔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인정이 돼서 뭐 감경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그건 굉장히 극도로 적은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분노 조절 장애예요 써서 내고 뭐 한두 번 치료받은 흔적만 낸다고 해서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심신미약 주장하거나 네.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어느 정도의 그 기록이 있어야 되나요? 뭐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꾸준히 그것 때문에 약물 치료까지 받아왔고 뭐 입원 치료 흔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전적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그러한 병리적인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조금 감경이 될 수 있는 정도지, 일반인 분들이 나 원래 좀 욱하는 성질이야, 나 좀 열이 많잖아, 그래서 나 분노 조절 장애니까 감경해줘, 주장은 많이 해요. 주장을 100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진짜 1도 2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 진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두 번째, 아예 주장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나요? 일단 주장은 해야 돼요. 왜냐면 뭐 나의 방어권이니까. 아니 왜냐면 할 말 없는 경우에 그거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음주하고 나서 심신미약 많이 그거는 주장은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가중되나요? 너무 밉보이면 괘씸죄에 걸려서 판사님들도 당연히 판례도 아시고 사회적 분위기도 아시고, 판사님들이 뭐 고고히 법원 안에서 갇혀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회생활 하시기 때문에 그 기사에 나오는 특정한 사안들만 보시고 나 이거 분노조절 장애 주장해서 감경받아야지, 노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당하게 화가 나는데 이거를 잘못 해결해서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상간자 소송이라든지, 너 가서 머리끄댕이 당연히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폭행죄의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층간소음, 내가 올라가서 두드리면 뭐 주거 침입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2번 두드리면 안 된다면서요? 한 번은 된다고. 일단 직접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신 것 자체를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우퍼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막 천장에다가 요즘 뭐 쿠팡에 층간소음 검색하면 우퍼 스피커가 떠요. 근데 그것도 사실관계상 그게 달려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오히려 아래층이 손해배상 해주는 경우들도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어서 물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절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못 뛰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뭐 층간소음 센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계속 넣어. 또 민사소송도 해. 형사로도 고소를 해. 그러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하는 아래층에게는 위층이 남아나질 못해요. 진짜예요. 이사를 가겠네요. 네네. 학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피해를 당했는데 한 번 주먹 뻗었다가 반격한다고 오히려 막 쌍방이 돼서 고통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푸시 마시고, 학폭에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집요하게 계속 집요함이구나. 네, 그거는 전에 한번 씨였나 한번 그 나오셔서 자기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괴롭히는 친구들이 그분은 아예 쟤는 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화가 나고 그런 일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결과만 생각하세요. 이혼 상담하다 보면 화가 차서 오시는데 제가 가장 머리를 차갑게 식히게 만들어드리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은 그 배우자의 미움,
이런 거에 제일 많이 포커스가 가시겠지만 3년만 지나 보세요. 그때 내가 재산 분할 좀 더 신경 써서 1,000만 원만 더 받아올 걸이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면 뭐에 집중하셔야겠어요? 돈에만 집중하세요. 우리 아이 위해서 양육비 좀 더 받아오고, 우리 아이가 뭐 양육비는 19세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20세 이후가 됐을 때도 뭐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 아이 밑으로 교육비 더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면 갑자기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최고군요. 그럼요. 금전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화라는 감정은 학습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관심 갖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러고 싶고 당연히 이제 어떤 이슈들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에겐 좀 놀라운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의 연구가 예전에 감정이 뭐 기본 감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6가지 정도의 기본 감정이 있고 어느 문화권을 가든 이 얼굴은 누구나 화난 얼굴, 이 얼굴은 누구나 뭐 기쁜 얼굴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없다라는 연구들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네. 기존에 그거 많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임상으로 넘어오는 것까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뭐 교수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정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뇌가 아까 살짝 언급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심장이 왜 뛰지? 심장이 왜 뛸까? 이렇게 하면서 불안한 일이 있나? 혹은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나? 짜릿한 일이 있나? 뭐 그런 거 롤러코스터 탈 때 뛰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과거에 유리했었던 걸 찾는 거예요.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짜증이 올라온다, 화가 확 솟구쳐 오른다. 맞아요. 솟구쳐 오르는 건데 그건 누가 지금까지 해왔냐면 내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뿐인데도 그게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건 전두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이라든가 불안하거나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올라온 거는 편도체에서부터 이미 이제 이건 납치랑은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는 위안이 되는 말이고 이 주장을 처음 했었던 교수님이 한 가지는 되게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감정을 바꾸고 싶어요. 평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서 거기 내가 사로잡혔어요. 내 감정에 뭐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세상이다. 여러분이 재구성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아주 그냥 태아의 뇌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바꿀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화를 낸 거를 책임을 져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판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판사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이게 고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걸 한 번 더 강화했잖아요. 화가 나서 화를 표출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슬슬 피했어. 나중에 소문은 좀 나겠지만 그럼 어때? 앞으로 나 안 건드릴 텐데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럼 내 뇌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또 학습이 한 번 더 된 거야. 역시나 이거에 이득이 있구나. 후회는 후회지만 후회는 나중에 할 일이고 내일에 내가 해결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이랑 좀 다른 거예요. 너의 행복, 네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네가 불행하고 불안하고 네가 화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었어. 너의 내면이 바꿀 수 있었어. 근데 그걸 하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너야. 라고 하니까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차가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그 세상은 당신이 만드는 거고 그 세계 안에서 당신 인생, 당신 세계,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는 바꿔가는 거를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 연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렇게 하세요는 없어요. 사실 교수님을 찾아가든 상담 심리사를 찾아가든 아니면 약의 도움 당연히 되거든요. 70-80%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최근 뇌과학 연구를 좀 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명상을 하는 것도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식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실적인 건 금융치료죠. 하지만 난 이미 가진 게 없어.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럼 막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가질 게 없는 사람들이 무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해질 수 있고요. 불행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두렵지 않은 건 쉽지 않겠네. 근데 그 반응이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오늘 여기서 키워드를 얻어가고 구독과 좋아요 하다 보면 알림 설정하면서 계속 이제 하와이 데저텍 뭐 보다 보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좋습니다. 금융치료가 사실 정말 좋다라는 게 우리의 오늘 잠정적인 결론은 아니겠지만 근데 금융치료가 아니라 반대로 이 금융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의 화나 이런 컨트롤을 미세하게 이제 하루가 일주일이 1년이 잘 풀리면서 나중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금융치료를 더 빨리 받게 되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결과도 저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강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이제 학습 뭐 강화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뭐 파블로프의 개, 그다음에 이제 강화 조작적 학습. 그래서 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처벌 주면 결국에는 잘하는 행동을 학습하게 된더라.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서 강화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분노라는 거는 뭐 어렸을 때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선천적일 수도 있고 현실이 너무 고달퍼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분노는 내가 내 고통을 잘 건강하게 풀어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이유들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문제 있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 상사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그냥 통칭해서 쉽게 표현해서 뭐 경제적 스트레스다, 관계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을 하면 분노가 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기 전에 금융적인 문제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할 것인가는 결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늘 뭐 로또 당첨돼서 누가 내일 몇십억 갖다 주면 내 고통 한동안 끝이지. 근데 그거는 현실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얘기인 거고 내가 오늘 화를 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또 행복할 수 있는 그건 기술의 문제거든요. 행복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오거나 누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승자예요. 제가 여기 만약에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어떻게 푸세요? 어떻게 푸세요? 다 물어보면 어떤 분은 방법 하나, 자요, 술 먹어요, 뭐 운동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요 그냥 친구하고 만나는 것도 좋고 여행도 좋고 책 보는 것도 좋고 음악 치료도 좋고 뭐 돈 한 5만 원 있으면 5만 원 갖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저는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꽃구경 좋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스킬들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 고통도 크지만 자기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훨씬 경감될 수 있는 많은 능력자죠. 그거는 뭐냐면 또 다시 학습으로 와서 바꾸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개가 뭐를 하면 먹이를 주면 그 개가 그 행동을 하듯이 우리가 좋은 줄로 갈 수 있는 나에게 강화를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오늘 당장 저기 동유럽으로 떠날 수 없다면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한 차비만 있으면 양평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라. 그냥 찾아라 말고 최대한 많이 찾아라. 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데저텍 반상의 안건으로 분노에 찬 대한민국 왜 이렇게 다들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열띠게 저희가 토론을 나눴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6시에 이 영상을 켜서 오늘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님들 세 분과 이런 이야기들을 출근길에 많이들 들으실 거고요. 혹은 이제 퇴근길에 퇴근하면서 또 많이 들어주실 겁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가 어떠실지 그리고 또 퇴근길이시라면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화, 분노 이게 법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나 많이 생각해 볼 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꺼풀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데저텍 반상회 다음 주에도 또 신선한 안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